부와 권력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주인을 선택하나 봅니다. 고대 지배자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선택한 다음 주인은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약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목적 아래 결성된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그러했고 바다 위의 주인 해적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한 부자 가문들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자 동맹은 유럽 최초의 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북쪽과 발트의 연안 도시 상인들이 바다 위에서의 안전과 상권 확장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맺은 연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한자 상인들을 하나로 묶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플랑드르에 대항해 독일 상인들이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연합하게 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청어가 있었습니다. 청어가 어찌나 많은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만 집어넣어도 물고기를 막 잡아올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발트해는 청어의 대량 산지였습니다. 이 발트해에서 잡아올린 청어를 독일 전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자 상인들은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큰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북유럽 한자 도시의 상인들은 도시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맡으면서 각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도시 행정을 상인들이 맡았던 거죠. 당시 도시의 이해관계는 곧 경제의 이해관계이기도 했습니다. 15세기 당시 부유한 한자 상인들은 현재로 치자면 대략 100에서 200만 유로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누구도 한자 동맹에서 탈퇴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이 없던 시절 한자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자에는 월등하게 뛰어난 갑부는 없었습니다. 한자는 상인들을 외부 경쟁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 한자 상인들은 내부의 경쟁자, 즉 다른 한자 상인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몇 세기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던 한자 동맹은 평화로운 종말을 맞게 됩니다. 민족 국가가 강해지면서 한자가 가지고 있던 특혜를 장악한 것도, 종교개혁 후 한자 도시들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적 분열도, 아메리카 대륙 발견 후 대서양으로 무역로가 이동한 건 모두 한자 동맹을 와해시킨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자 동맹은 그 시대적 임무를 마치고 평화롭게 물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99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00년 동안 부를 쌓았던 대표적 인물 50명을 선정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메디치가와 독일의 푸거가 역시 당연히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상업이 새로운 부를 쌓는 수단으로 등장한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나갔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왕과 귀족들조차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힘에 압도되었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상업과 은행업으로 부를 쌓은 메디치 가문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치가는 역사적으로 큰 부자입니다. 교황청은 물론 유럽 각국의 왕들조차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북쪽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메디치 가문의 선조는 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피렌체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동방무역과 제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들이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은행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부유한 상인으로서 존경받았으며 교황의 은행가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코시모는 피렌체 공화국의 수장이자 피렌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국부라 불리며 추앙받고 있습니다.
정치가이자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로 이름난 위대한 로렌초는 코시모와 함께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은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티첼리 등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후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문이 갖는 의미는 왕과 귀족들, 즉 권력자들이 독점하던 부를 개인의 노력으로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독일 남부의 상업도시 아우크스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에게 빌린 돈을 재촉하면서 제가 없었더라면 폐하께서 로마 제국의 왕관을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라는 말을 편지에 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야콥 푸거 2세는 직조 공장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어떻게 독일 최고의 부자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몇백 년이나 앞선 생각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야콥 푸거야말로 왕국 최대의 토지 소유자였고 세계 최고의 은행가였으며 가장 중요한 거래소와 가장 중요한 광산 기업, 그리고 장인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주였고 화폐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19의 나이로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은 야콥 푸거 2세는 모직물 거래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 후추, 계피, 고무, 알로에, 비단 등 동인도 무역을 통해 재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왕실과의 신용 거래를 통해 유럽의 금광과 은광, 구리광산의 채굴권을 넘겨받은 후 새로운 채광 기술을 이용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푸거가 부를 쌓은 비결은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산업을 통해 부를 쌓은 그는 부채를 채권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개발해 현대 금융업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그의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는 유럽에서 제일 빠른 비밀 정보망이었습니다. 당시 막시밀리안 황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사망 소식을 푸거가 보낸 파발꾼을 통해 자신의 파발꾼보다 6일이나 앞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다른 부자들이 예술가를 후원했던 것과는 달리 야콥 푸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주택이라 할 푸거라이라는 주택을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우크스부르크 시민들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푸거가는 또한 면제부 판매에도 손을 댑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면제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가지 태제를 내세우며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고 이는 세계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세기 푸거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왕실과의 친분은 부를 쌓는 계기가 된 동시에 집안을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557년 스페인 왕 필리페 2세가 국가 파산 선고를 내리자 푸거 가문은 역사의 전면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당시 등장한 새로운 집단을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며 구멍가게 주인들이 긁어모은 것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던 클라우스 스테르테베커와 같은 해적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설적인 해적 클라우스 스테르테베커는 부유한 상인만을 공격한다고 당당하게 말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려던 함부르크의 시민들까지도 감동받아 나들이 옷을 입고 스스로 형장으로 걸어가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독일 최고의 갑부 푸거가의 집사는 이유는 공손한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해적들을 그냥 좀 불손한 상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이 둘을 가르는 기준 또한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경우 신하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 선장인 드레이크에게 그가 세운 공을 인정해 기사자귀를 내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 해군의 힘은 곧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 영국은 뒤늦게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적상선 납포 허가증을 발행해 해적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해적들은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국가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국은 해적들의 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16세기 카리브해에는 해적공화국이라 말할 만큼 많은 해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해적 반 호른을 비롯해 프랑스 해적 롤로누와 영국 해적 헨리 모건 등 이들은 바다 위에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세우고 부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쌓은 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진정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던 것은 상인의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물 교환은 화폐를 낳았고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상업이 발달하자 이는 더 큰 부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가장 앞에 상인이 있었습니다. 부는 절대 권력자들의 손에서 이제 상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 바로 자본주의라는 자산을 남겨주었습니다.